holding the Seoul Conference on Cyberspace 2013. Korea is also sparing no effort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to realize an era of global happiness. As a recipient-turned-donor country, Korea is working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eradicate poverty and pursue development on their own by sharing its experiences, especially those in rural development, through the Semol Undong New Village movement. Korea is conducting ODA activities together with its people by facilitating private-public partnership through the Development Alliance Korea Network and by dispatching volunteer groups abroad. It is also working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ODA in close cooperation with its development partner countries. Moving beyond Hallyu, the Korean wave, Korea is implementing a variety of public diplomacy programs through its over 160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to share its culture, history, experience, and vision with the world. At the same time, Korea is introducing to its people the cultures and arts of various parts of the world. Korea will continue to expand exchanges with people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with an 안녕하세요. 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 원래 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오늘 방송이 통신 장애로 인해서 약간 지체된 4시 50분경부터 시작됨을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3 APEC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와 EAS 정상회의 또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까지 다양한 이런 회의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외교부 류창수 경제공동체 과장님 그리고 서정인 남아시아 태평양 국장님께서 라이브 모파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부 순서로 먼저 류창수 경제공동체 과장님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은 외교부 경제공동체과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경제공동체과는 외교부 다자경제외교국에 속해 있고요. 경제외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경제협력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APEC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기구인 그 아셈 또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인 그 WTO의 외교부 소관사항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들이 좀 굵직굵직하게 듣는 중요한 회의들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APEC 정상회의 전에 경제공동체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APEC 정상회의는 아시다시피 10월 7일에서 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근데 이 APEC 정상회의는 1년에 한 번 개최되지만 APEC 산하회의가 1년에 한 200여 회 각 분야별로 개최가 되고 있고요. 정상회의 산하에 강요들이 참석하는 강요회의가 19번, 19개의 강요회의가 있고 또 고위관리가 참가하는 고위관리회의가 1년에 5번 개최되고요. 그때마다 각 분야별로 산하회의 또는 워크샵 등이 개최가 되고 저희는 각 회의별로 의제들을 분석하고 또 각 회의의 우리 소관 부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입장을 갖다가 취합하고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와, 1년에 200여 회 넘는 회의를 꾸준하게 한 것들을 취합해서 한번 모이는 거군요. 거의 1년 내내 그렇습니다. 준비를 한 결과를 회의 때 발표를 한다고 해도 많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열린 APEC 회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죠. 어떤 회의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 APEC은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회원국이 21개 회원국으로 되어 있고 아시아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계 인구의 39%, 그 다음에 세계 교역량의 49%, 세계 GDP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협력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89년도에
처음 강요회의로서 출범을 했고요. 그때는 12개 나라만 참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창설 멤버로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91년에는 제3차 강요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가지고 에이펙 출범 초기에 에이펙의 기틀을 잡는데 우리가 사실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93년부터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을 해가지고 강요회의로만 개최해오던 에이펙을 정상회의로 격상시켜서 개최가 되기 시작했고요. 예. 금년까지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정상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금년 발리에서 개최된 에이펙 정상회의가 21회 정상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5년에는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에이펙에서 가장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투자 자유화를 가장 역점을 둬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네. 근데 무역 투자 자유화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FTA라든가 또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논의가 되는 그러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협상만을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예. 에이펙은 그런 FTA라든가 WTO와는 성격을 좀 달리해가지고 회원국들의 자율성, 그 다음에 자발성에 기초해가지고 회원국들 간의 합의 사항을 스스로 네. 이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협력체이고요. 그래서 그 이행은 회원국들끼리 서로 영어로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 동료 압력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서로 그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행이 미진한 분야가 있으면은 서로 격려도 해주고 또 지원 사업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무역 투자 자유화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펙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간 200여 회 이상의 산하회의가 분야별로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각 분야별로 참여해온 각 부처별, 분야별 전문가들과 공무원들 간에 아주 긴밀한 인적인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현안이 발생되더라도 에이펙 회원국들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협조나 공조 방안이 또 쉽게 그렇게 찾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에이펙은 우리로서도 상당히 유용한 경제 협의체가 되겠고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들 에이펙 회원들과의 협력을 좀 강화해 나갈 그럴 방침입니다. 네. 규모는 참 크지만 좀 인간적이기도 하고 친밀하기도 한 그런 회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에이펙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 개발을 시작한 이후로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오늘 아침에 제가 한국은행 통계를 조사해 보고 왔는데 GDP 대비 112%가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무역의 중요성은 1등이겠네요. 네. 무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근데 에이펙 이 21개 회원국이 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주변의 4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다 포함하고 있고 우리나라 총 무역의 66%를 그러니까 3분의 2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무역이 이 에이펙 회원국들과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해외 투자, 이 해외 투자의 59%가 에이펙 회원국들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의 69%가 이 에이펙 회원국들로 투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진 게 바로 이 에이펙 회원국들과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아시다시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계속 저성장, 그다음에 고실업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이펙 회원국들은
그러한 와중에도 2008년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6.2%로서 다른 여타 지역의 성장률이 4%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지역의 네. 경제 성장률을 계속 상회하고 그래서 세계의 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에이펙 회원국들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시장이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하고 커나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에 참 많은 나라가 있는데 예. 그중 21개국이 에이펙에 예. 속하고 또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로 보면 한 3분의 2 정도를 예, 맞습니다. 차지한다고 하니까 정말 예. 그 비중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자, 그러면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예.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은데요. 예. 일단 회의 후에 에이펙 정상 선언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번에는 좀 포함이 돼 있고 예. 그 의의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에이펙 정상 선언문에서 보호무역 조치 동결 약속을 2016년까지 하겠다. 그리고 기존 보호무역 조치 철회 약속을 재확인을 했다라고 예. 하던데요. 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렇게 국제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물을 담은 선언문이 채택이 되고요. 네. 에이펙 정상회의도 끝나고 나가지고 에이펙 정상 선언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 정상 선언문이 2개가 채택이 됐고요. 네. 일반적인 그 보통 통상 선언문, 정상 선언문이 채택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근 그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시행하고 있는 DDA 협상이 최근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좀 네.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DDA 협상 진전을 촉구하는 별도 선언문이 또 채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동결 약속은 그 별도 선언문 안에 들어가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가 계속 저성장 또 고실업의 어려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세계 모든 각국이 어떻게 하면 성장률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어려움을 좀 보호해주기 하겠죠. 위해서 예. 그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예.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정책들이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를 불러오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각국이 다 피해를 보고 좀 경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장기적으로는 또 전 세계 경제적으로 예. 보면은 오히려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를 사실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 에이펙에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이제 취하지 말 것을 약속을 하자. 네. 그러한 약속이 사실 작년 그 러시아에서 열렸던 정상회의 때 2015년까지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근본 정상회의를 통해서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금지시킴으로써 우리의 수출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저희 박 대통령께서 이 다자무역 체제 강화라고 하는 이 세션에서 네. 선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 보호무역주의 조치 동결 약속을 연장을 할 것을 강하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예. 그게 또 정상 선언문에 또 반영이 됐습니다. 네. 또 그런 성과도 사실은 이번 정상회의 때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박 대통령 에이펙에서 네. 아태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 아태 자유무역지대가 FTAAP라고 요약이 네. 되네요. 네. 어떤 건가요? 예, FTAAP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 지대라고 말씀드리고 네. 있고요. FTAAP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저희 에이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네. FTAP라고도 FTAP. 네.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1개 에이펙 회원국들이 다 같이 그 FTA를 체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굉장히 있습니다. 규모가 크겠는데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봤지만 두 나라 간의 FTA를 체결하는 것도 사실은 뭐 쉽지 않은 그렇죠. 과정이고요. 근데 21개 회원국들이 모두 다 FTA를 체결해서 아태 자유무역 지대를 창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상당히 좀 야심찬, 네. 상당히 높은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게 2004년도에 그 에이펙 그 기업인들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이제 제안이 돼가지고 논의를 시작을 해왔고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게 무슨 WTO라든가 또는 FTA처럼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을 추구하는 그런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에이펙에서는 이거를 장기 목표로 장기적인 비전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FTA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작업, 그런 기반을 닦는 작업들을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이번에 FTA를 강조하시고 FTA 창설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FTA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근데 FTA 협상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네. 또 막상 무역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FTA 협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네. 규정들이 너무 복잡해지고 이 나라와 저 나라의 간에 그러네요. 서로 다른 규정들이 적용이 되고 예. 그래서 많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거래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고 네. 또 이러한 그 FTA 협정들이 또 블록화 해가지고 상호 블록 간에 뭐 경쟁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FTA이라고 하는 그 아태 자유무역지대라고 하는 것이 에이펙의 장기적인 비전으로서 좀 그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러한 FTA들이 이러한 FTA이라고 하는 장기 목표를 향해서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협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요. 비유를 드신 게 있는데 네. 이 FTA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강으로 볼 수가 있고 양국 간에 또는 일부 소규모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FTA이라고 하는 것이 강으로 수렴되는 하나의 지류라고 네.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류들이 합해서 이 강으로 원활하게 잘 흘러 들어가서 결국은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이것이 또 정상 선언문에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FTA 실현을 위해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그 개도국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이 FTA 실현을 위해 가지고 회원국들을 상대로 FTA 실현을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FTA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개도국들이 협상 역량이 좀 부족한 것이 그럴 수 있겠네요. 그 FTA 실현의 장애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각 분야별로 워크숍도 개최하고 또 개도국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협상 기술도 이렇게 전수시켜주고 하는 이 역량 강화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고 에이펙 회원국 중에 8나라가 사실 이 코스판서 국가로서 공조 국가로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앞으로 계속 회원국들과 협조해가지고 네.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사실 각국 나라마다 이런 경제 수준도 다르고 협상 네. 능력도 다를 텐데 이것을 그 최종 목표로 해서 함께 나아간다면 네. 좀 평균화되는 좀 같이 네. 향상되는 그런 좋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밖에 이번 에이펙 정상선언문에서 어떤 네. 주요 합의 내용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 에이펙 이번에 정상회의에서 의제가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무역 투자 자유화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연계성 증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구 그 글로벌리제이션이 지속이 되면서 서로 그 물류라든가 서로 그 인간 간의 이동이라든가 이러한 그
연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각국의 경쟁력의 바로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네. 그러한 인식하에 연계성 증진이 이번 정상회의 의제로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성장 의제가 또 매년 또 APEC의 의제로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는 형평성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성장을 이루는데 그동안 사회적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미진했던 중소기업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회 취약계층의 참여를 도모해가면서 성장을 이룩하자라고 하는 형평성 있는 성장. 네. 그 다음에 이 지속가능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은 현 세대의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후 아들, 손자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물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고갈 가능한 자원들을 갖다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 APEC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고 또 이번 정상선언문에도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 APEC이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앞으로 계속 이것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정상들이 지침도 제시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이런 비전도 제시하는 네. 그러한 내용들이 APEC 정상선언문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네. 형평성이라든지 뭐 지속 가능한 성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의제인데 또 이런 APEC에서도 역시나 궁극적으로는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를 좀 꼽아 주신다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APEC 정상회의 처음으로 참가하신 거고요. 네. 이 아태 지역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하신 건데 아주 성공적으로 데뷔하셨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9월에 러시아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세일즈 외교 면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이 APEC이라고 하는 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무역 투자 자유화에 대한 것이니까 우리 성장의 핵심 기반인 이 무역 투자 자유화 논의를 촉진시키는데 아주 선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또 말씀드렸던 그 FTAP 논의를 통해서 그 역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경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기여 의지를 또 천명하셨다고 하는 또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APEC이 사실 21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진국도 있고 또 개발도상국도 있고 다양한 그 회원국 분포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중견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가교 역할을 그렇게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APEC 정상회의 참석 전날 도착하시자마자 APEC 기업인 서미트라고 하는 CEO 서미트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기조 연설을 하셨고요. 거기서 우리 APEC 회원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고 창조경제를 통해서 창조경제가 우리 APEC 회원국들 간에도 확산되고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소개를 하셨고 그리고 APEC 기업인들과의 대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셔가지고 기업인들과 직접 만나셔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도 들으시고 또 우리나라 그 외국인 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에 대한 설명도 직접 하시고 하셔서 세일즈 외교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상회의 또 중간중간 또 시간을 활용하셔가지고 그 중국, 페루, 멕시코, 캐나다하고 양자회담을 개최하셔가지고 그들 국가들하고 또 협력 관계를 제고하는데 또 그런 기회가 되셨고 또 회의마다 또 이동하시는 기간 동안 또 다른 많은 정상들하고 또 환담도 하시고 그래서 21개 회원국 정상들하고 아주 친밀한
또 인간적 관계를 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1박 2일간의 공식 일정이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네. 하고 돌아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중에 중견국 리더로서 가교 예.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예. 이 중견국 외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전쟁을 겪고 나서 그 당시에는 해외 원조에만 의존해서 살던 그 수원국에서 네. 또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는 개도국들에게 원조를 주는 공여국이 된 나라고요. 네.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에이펙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국제회의를 가더라도 우리가 선진국에서 개도국에서 그러니까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선개도국 간의 이러한 가교 역할, 브리징 우호를 해야 될 것을 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 회의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지속 가능한 형평성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박 대통령께서는 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 그다음에 식량, 에너지, 이게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부족 사태가 올지 모른다. 그리고 물, 식량, 에너지가 부족 사태가 올 경우에는 가장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가장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21개 회원국들과 같이 이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 네.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에이펙 회원국들 간의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 그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첨단 기술이나 아주 고가가 들어가는 그런 첨단 기술도 아니고, 네. 그래서 개도국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 시효도 만료해가지고 예. 또 이전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러한 기술들을 갖다가 발굴해가지고 개도국들로 확산시키자. 그래서 물, 식량, 에너지 문제를 개도국들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적정 기술에 관한 워크숍을 서울에서 크게 개최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가 개최해서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의제 중에 하나인 그 네. 인프라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도국들의 인프라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선진국의 금융 사정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투자가 지금 부진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사실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런 인프라를 건설을 해가지고 경제 개발을 추진해왔고, 따라서 그러한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 사실은 잘 알고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인프라를 건설을 해나가는 그런 노하우도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도국들과 같이 공유하고 해나갈 용의가 있고,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전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야말로 세계 유일의 모범적인 예.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나라이기 네.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개도국에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회담 중간중간에 중국, 캐나다, 페루, 멕시코와 네. 양자회담을 대통령이 가졌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 회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갔는지 궁금하네요. 예. 먼저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고요. 이번 회담은 취임 이후 벌써 세 번째 정상회담으로 네. 시진핑 주석과는 아주 개인적인 신뢰나 유대감을 이제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중국에 지난번 국빈 방문을 하셨었고, 네. 그래서 많은 사업들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한중 FTA
협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협상을 좀 더 가속화하기로 합의를 하셨고 네. 그 밖에 뭐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지지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나라와는 예. 어떤 말씀을 그리고 나누셨습니까? 한 캐나다와 정상회담도 개최가 됐는데 네. 이번 처음으로 한 캐나다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거고요. 네. 캐나다는 이번에 특히 양국 수교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양국 간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그 한 캐나다 FTA를 계속적으로 좀 가속화해서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이제 네.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멕시코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셨고 한 멕시코도 현재 그 FTA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라고요. 네. 그래서 양국 정상들께서 FTA 협상을 보다 진전시키도록 노력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고 네. 특히 그 멕시코는 많은 국책 사업들이 이제 멕시코를 대상으로 열리고 이루어지고 있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예. 있고 우리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업체들이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멕시코 대통령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우리 업체들이 멕시코에 진출해서 가지고 있는 애로 사항들도 직접 제기를 하셔가지고 멕시코 측의 협조를 확보하는 그런 그 세일스 외교의 성과도 거두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루와도 한 페루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고요. 예. 페루는 FTA를 이미 타결한 FTA 파트너고요. 네. 그래서 이미 타결된 FTA가 제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이제 강화하기로 네. 했었고요. 그리고 페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인프라 건설 사업들에 또 우리 업체들이 또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도 확대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페루 정상은 그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정상회의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박 대통령께서 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데 민간 투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페루 정상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네. 우리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리퍼해 가지고 우리 박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예. 페루가 한국의 인프라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페루 GDP의 4%를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네. 우리 대통령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하나의 경제 성장 모델 우리나라를 지목한 거라고 봐도 예. 될까요? 예. 네. 그렇군요. 정말 그 에이펙이 경제 관련 회의다 보니까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FTA 같은 이런 예. 중요한 경제 현안들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직접 동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친근하게 주실 수 있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혹시 뭐 이번 회의와 관련해서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뭐 다녀오신 소감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에이펙은 그 우리나라 교역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네. 중요한 교역 대상국으로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협정을 만들어내는 기구는 아니지만 상호 간에 서로 정책들을 공조하고 그래서 무슨 정책이 우리나라에 가장 잘 맞는 정책이 될 것인가. 네. 그래서 그거를 모범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해내고 그러한 모범 사례들을 쭉 모아서 그걸 메뉴 오브 옵션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요. 예. 그래서 비록 그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회원국들 간에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네. 정책 옵션들을 갖다가 발굴해내고 그렇기 때문에 또 20년 동안 그런 작업을 지속해와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돼 있고 네. 우리 경제 협력이나 우리 내부 정책들을 개발하고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국제 협의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 뭐 정부의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에이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 또 사업들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그런 지원을 좀 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말씀 고맙습니다. 자, 1부 순서로 외교부 류창수 경제공동체 과장님과 함께 이번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잠시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EAS 정상회의, 또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까지 관련된 현장 스케치 영상 보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창조 경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상호 개방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의 패러다임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라이브 모파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세안 플러스 3 그리고 EAS 정상회의 또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난번 베트남 국빈 방문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서정인 남아시아 태평양 국장님 제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10월 9일과 10일 이틀간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한 아세안 및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소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는데요. 담당 국장님이시다 보니까 이런 회의들 준비하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회의의 성과랄까요? 좀 전반적인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예, 성과가 많은데 그 중에서 네. 우리 한 3가지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희들이 이번 아세안 다자 정상회의가 대통령님이 취임하신 후에 첫 다자 정상 무대입니다. 아주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인 데뷔가 됐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아세안 10개 정상들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는데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교의 꽃은 정상 외교입니다. 정상 외교 성격상 하여튼 총력 외교일 수밖에 없는데 네. 하여튼 총력 외교 결과가 결국은 신뢰 관계를 구축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회의장에서도 가보니까 아세안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님의 정책에 대해서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를 봐서 아주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국하고 이런 동북아 중심이 아무래도 외교가 많이 치중을 했는데 네. 이제는 동남아로 저희들이 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는데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부 학자들은 저희들 외교적 용어로 쓰는 건 아닙니다만 네. 동남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5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런 5강이라는 게 있겠습니까만 그만큼 저희들이 사실은 4강에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환경이 북한 변수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바라보면요. 네. 저희들이 요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포스트 브릭스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포스트 브릭스 시대에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꼽는 게 역시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 구상 중인 아세안을 사실은 꼽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세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5년대에 이제 보면 인구가 지금 한 6억 명 정도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GDP가 한 2조 달러 이상 한 단일 시장으로 아세안이 EU 비슷하게 꼭 EU만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하게 단일 시장의 시장을 목표로 한 경제 공동체 창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렇게 3가지 크게 회담의 성과를 짚어주셨어요. 자, 이번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박 대통령이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다고요. 아세안 회원국들의 제시를 해서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코드로 가야 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아무래도 저희들 우리 신정부의 철학이 국민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 행복과 나아가서 결국은 지구촌 행복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가까운 이웃인 아세안한테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 아주 아세안을 아주 중시하면서도 가슴에 와닿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좀 붙이기를 네. 신뢰와 소위 말하는 행복의 동반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예. 저희 장관님이 엊그제 갔다 오셔가지고 일간지에도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아세안 이런 제목으로 갔는데요. 네. 그런 큰 제목 앞에 저희들이 한 3개 분야로 좀 나눴습니다. 네. 첫 번째, 사실은 제가 말을 좀 만들면서 이게 3SP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공동의 평화, 예. 일종의 shared peace라고 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 번영, 네. shared prosperity. 세 번째는 공동의 발전, shared progress. 네. 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그룹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예. 그 공동 평화라는 거는 주로 정치 분야, 정치 안보 분야를 이제 얘기하는 것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한아세안 그 안보 대화 신설을 그 제안을 해가지고 아주 큰 호응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번영, 주로 이제 번영이라는 게 경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렇겠네요. 뭐 그런 이야기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그 한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을 신설을 좀 했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 한아세안 FTA가 옛날에 돼 있었지만 좀 더 추가 자유화를 하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동의 발전, 이제 사회 이제 이런 문화 파트인데 그럼 저희들이 기존 2009년도에 한아세안 센터가 저희들 정부의 이니시티브로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사회문화 분야. 그래서 네.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아세안 그 각 정상들이 우리 한아세안 센터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한아세안 센터가 잘 된 것 같다, 더 잘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동남아 10개국에 그 태국이나 이제 그 인도네시아 몇몇 군데에는 베트남하고 우리의 그 문화원이 있습니다. 네. 그 문화원이 아주 우리 문화를 알리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여타 아세안 국가들도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한류가 또 트렌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종의 그런 여타 국가에서도 저희들 예산 사정만 허락된다면 예. 좀 확대를 검토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3SP라는 말씀 정말 귀에 쏙 들어오게 잘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아세안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 굵직한 의미가 아세안에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나라 교역액이 무려 1,310억 불에 달해서 우리나라 교역 대상 중 무려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큰 그런 집단이고 또 우리가 아세안에 43억 불을 투자를 해서 무려 우리의 제1의 투자 대상지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세안으로부터 110억 불 건설을 수주해서 또 제2의 시장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뭐 생활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끼진 못하겠지만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금번 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이 아세안들을 대상으로 상생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강 아나운서님도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일반인들 잘 모르는 내용까지 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실은 아세안은 이미 저희들한테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 불과 한 3, 4년 전부터 우리가 중국에 의해서 아주 단연 교역 대상 2위로 네.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국이나 일본이 2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게요. 건데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넘어가고 미국, 일본, EU를 다 제치고 예. 그래서 그 비교해도 한 300억, 400억 불 정도가 덤으로 더 많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미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이렇게 외교관이 과장을 하면 안 되는데 조금 과장하자면 사실은 아세안 없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저성장 소위 말하는 트랩이랄까 네. 이런 데 탈출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 청년 실업이 사실은 많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청년 실업, 이런 일자리 창출 이런 데도 사실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상생의 세일즈 외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게 마치 세일즈 외교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물건을 팔고 제품을 파는 이런 걸로 보여서 조금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못 산 나라인데 너무 팔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으셨어요. 사실은 이미 진화하는 개념이고요. 예. 일종의 그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생, 윈윈하는 그런 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코드도 결국은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동반 성장 그런 의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쉽게 말하면 이게 합성하고 그 상생 외교하고 세일즈 외교를 합쳐서 네. 상생 세일즈 외교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이름을 붙여봤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구체적인 예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한 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을 저희들이 신설 제안하고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지금 뜨고 있는 그 아세안에 진출을 하려고 그래도 네트워킹이 없고 정보가 없어가지고 잘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를 신설을 하면 소위 말하는 상호 기술 협력이나 투자 확대랄까 이런 그런 기회로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이제 동남아, 아세안 특히 이런데 현재 진출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현재 고용 확대, 투자 정책도 기대가 되고 또 그 반대로 아세안의 중소기업들이 한국에 진출을 하면 또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결과 09년도에 저희들이 한 아세안 FTA를 2015년까지 추가 자유화하자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도에라고 해봤자 불과 한 2년밖에 안 남은 거죠. 네. 1년만 2,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 지금 1,300억 불의 교역을 목표로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1,500억 불 목표로 이렇게 삼았거든요. 예. 그렇으면 이제 그렇게 공동 노력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 교육이 증가하면 하여튼 우리 관련 사업의 투자와 일자리 증가가 이제 가져오므로 결국은 아세안과 한국이 윈윈하는 일종의 상승의 세계적 외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경제 분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이번에는 안보에 관련된 이야기 여쭤볼게요. 네.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환영한다라는 내용이 의장 성명이 명문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외교적 함의가 있습니까? 우선 대통령님이 이번에 각종 회의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하고 저희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의 소위 말하는 신뢰 외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아주 많이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이번에 한국하고 아세안 10개국하고 하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연이어서 개최된 아세안 10개국하고 한중이 13개국하고 하는 별도 또 회의. 네. 그리고 우리가 아세안 플러스 3라고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동아시아 정상회의 우리가 보통 EAS라고 하는데 네. 아세안 플러스 3 13개국에다가 호주, 뉴질랜드, 인도 세 나라 더하고 그리고 2011년도부터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와가지고 네. 18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그런 EAS 정상회의. 여기에 사실은 끝나고 나면 이번 회의에 어떤 회의를 했다 이렇게 하는 발표하는 의장 성명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사실은 우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하고 동북아 협력 평화 구상에 대해서 우리 회원국 참가국들의 환영과 지지가 명문화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신정부 취임 이후에 다자 정상회의에서는 아주 최초일 정도로 의미가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전통적으로 아세안이라는 곳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하고도 이제 수교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중립적인 그런 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이렇게 우리 아세안 국가들이 각종 계기에 전폭적으로 우리의 그를 지지했다라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무대를 통해서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최초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발자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년 12월에 한국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라는데 합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을 다 뵐 수 있는 거네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아주 저희들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 다 오시도록 해야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하여튼 이 10분들 다 모시는 게 큰 앞으로의 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사실은 각국 정상들을 한 자리에 그렇게 모은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다들 바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보통 보기에는 이게 뭐 그냥 여러 정상들 왔으니까 그렇게 오시는 모양이다 하고 하는데 외교 채널에서는 아주 물밑 작업을 하면서 네. 각종 계기마다 꼭 좀 오시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2월에 저희들이 그 한국에서 이제 이거를 개최를 합니다. 왜 개최하느냐 하면 사실은 한국하고 아세안이 이제 대화 관계라고 하는데 대화를 시작을 한 지가 한 내년도가 꼭 25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결혼도 한 25년 되면 그 은혼식이라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뭐 중요한 의미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기념으로 해서 한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네.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 2009년도에 저희들이 합의한 한일 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격 관계가 좀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계기로 좀 활용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그 내년도에 그 저희들이 이게 그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면 네. 그 신정부 출범 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초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아까부터 신정부 들어서 최초 해서 뭐 좀 과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이고요. 네. 뭐든지 처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들은 이야기가 아니 뭐 이렇게 특별 정상회의라는 게 뭐 별거냐, 뭐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 아세안이 이제 대화 관계를 가진 나라들이 한 미국, 한국, 뭐 일본, 중국, 회사 EU 한 10나라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그 2번 개최한 나라는 사실은 그 우리 한국하고 일본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오랜 관계를 아세안하 가지고 지금 올해 12월에 예. 이제 40주년, 저희도 25주년, 와, 15년을 15년이나. 먼저 그러네요.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도 15년의 갭이 있지만 많이 따라가 가지고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고 사실은 그 내년도가 저기 그 호주 같은 경우에도 한 4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 좀 특별 정상회의를 자기 나라에서 하자 이러니까 아세안이 자기도 좀 바빠서 좀 안 되겠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미얀마에서 실제 정상회의 하거든요. 예, 예. 그런 기회에 그 김에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은 정상회의 개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단순하게 저희 정상회의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좀 차분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는 그 어떤 성과 사업을 낼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저희들이 주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아세안들이 바라는 게 뭔지 그런 것들도 감안한 일종의 역시 그 윈윈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저희 외교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 있으니까 관계부처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네. 성과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1년 남짓 남았는데 그동안 또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브루나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서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도 아세안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뭐, 아까 호주도 뭐 구획작전을 펼쳤다고 했지만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이런 강대국들이 동남아에 지속적으로 구획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국제적 이런 정세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대응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예, 우선 뭐 좀 아세안에 대해서 각국들이 주요 국가들이 구애를 하고 있다는데 하여튼 뭐 그만큼 아세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호주를 비롯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구애 작전이라고 하나요? 뭐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제가 뭐 경제적으로 2015년도에가 되면 뭐 6억 인구가 되고 그리고 뭐 GDP도 이제 상당히 늘어나고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특히 그 정치 안보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네. 뭐 우리 언제 여행을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싱가포르하고 그 말레이시아 이렇게 나가는 말라카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네. 뭐 다 아실 텐데 옛날부터 한 16세기부터 말라카 해협이 일종의 그 해상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네. 우리의 그 소위 말하는 원유 수입량, 유럽 소위 말하는 중동에서는 한 90% 이상이 다 거기서 이렇게 통화해서 오고 그리고 네. 또 수출입 물량이 한 30% 이상이 가니까 사실은 저희들한테도 아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 통항로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미국 입장에서 봐도 소위 말하는 자유로운 항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나면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말라카 지역 그런 데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일단 그 정치 안보 전략적으로 예. 그렇게 중요한 그 아세안 그 핵심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그게 있고 조금 더 여타 나라들이 그럼 어떻게 그 아세안을 이렇게 중시하느냐 이렇게 보면 미국이 이제 그동안 옛날 부시 행정부에 있을 때 이제 나머지 이라크 전쟁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여력이 없어서 그쪽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그 아시아 지역에는 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못했다라고 이제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지도 않는데 예.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되었고 나서부터는 소위 그 재균형 정책, 뭐 리밸런싱 정책이라고 부르고 또 뭐 피보트 투 아시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만 네. 이렇게 아주 동남아를 아주 중시를 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 이런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 미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못 오고 대신해서 그 캐리 미 국무장관이 이렇게 참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사실은 중국도 시진핑 주석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에이펙을 참석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거창 총리는 아세안 플러스 우리하고 이에서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고 네. 그 김에 또 저희들이 박 대통령님이 아세안 플러스 우리 참석하고 나서 인도네시아 갔듯이 거기도 한 동남아 여러 국가도 한 5개 국가씩 이렇게 돌았고 예. 특히 눈에 띄는 거는 그 아베 일본 총리가 네. 불과 1년밖에도 이렇게 안 되는데 그 4차례에 거쳐서 동남아 10개국을 전부 다 이게 순방을 하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예, 공을 순방하셨네요. 네. 예, 그래서 일종의 동남아가 전통적으로 일본의 텃밭이었는데 네. 중국이 이제 그 동남아 쪽에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아마 일본으로서도 더 많은 힘을 기울이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강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나라 어떻게 하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그 대아세안 중시 정책이 사실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저희들이 그 첫 해에 이렇게 그 아세안 국가들을 방문하고 이런 게 사실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예. 9월 달에 그 미국, 중국에 이어서 양자 방문으로는 3번째로 네. 저기 그 가셨죠. 베트남을 네. 방문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10월 9일, 10일 날 있는 그 브루나이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셨고 네. 그 계기에 동남아 우리 국가들하고도 또 싱가포르하고 그리고 요새 한참 뜨고 있는 그 미얀마랄까 뭐 이런 나라들하고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어제 이제 그 아퀴노 필리핀 대통령이 신정부 들어서는 또 처음인데요. 네. 처음으로 국빈 방한을 해가지고 어제 정상회담을 하고 네. 그리고 만찬까지 하는 이게 요새 한간에서 VIP라고들 많이 쓰거든요. 네. 이렇게 VIP가 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다 앞자를 따가지고 VIP라고 이제 그렇군요. 어느 일간지에서 한번 한 거가지고 예. 일종의
VIP의 완결판이 어제 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담당 국장으로서는 사실은 그 첫 국빈 방한도 아세안 국가가 했고,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여기 있어서 첫 번째가 아닌 세 번째이지만 이렇게 그 베트남을 방문을 했고, 네 번째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이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아세안을 중시하느냐라는 걸 갖다가 실정적으로 보여주는 네. 아마 그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세안도 저희들이 이렇게 중시한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도 저희들 가용한 범위 내에서는 뭐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동아시아 여러 회의체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비교를 해서 아세안이 10개국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가 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 3개국을 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예. 또 이런 것들의 특징적인 면들이 아무래도 좀 나라의 구성이 다르다 보니까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회의에서는 좀 어떤 논의가 특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네요. 예, 아마 그 아세안 플러스 3 하면 조금 그 생소하게 좀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 강한호 스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아세안 10개국하고 이제 한중일, 동남아의 10개국하고 네. 동북아의 한중일 그 4개국,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들끼리 동아시아란 큰 틀 속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회의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세안 플러스 3가 사실 역사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세안 플러스 3가 사실은 영내 그 소위 말하는 협의체 중에서는 가장 제도화됐다. 막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예. 일종의 그 가장 중심 회의체가 아니냐. 영어로 메인 비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세안 플러스 3가 이제 위상이 중요하고요. 그 아세안 플러스 3에 대해서 좀 역사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사실 저희들이 그 97년도에 그 인도네시아를 거쳐 태국의 한국으로 이렇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이게 그 이런 소위 말하는 금융위기라는 게 지리적으로 동남아와 동북아가 구분이 없구나. 이거는 구분이 없으니까 우선 동북아와 동남아와 구분 없이 그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거든요. 네. 아세안들이 기존에 하던 회의에다가 한중일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그런 그 예가 뭐냐면 아무래도 금융 위기가 났으니까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금융 분야의 협력이 가장 구체적이고 이제 그 진전된 파트고요. 그래서 요새 뭐 언론에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보통 명사화 되다시피 했는데 치앙마이 이니시티브, 치앙마이라는 게 우리 저게 태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다들 뭐 요새 그 관광지로도 유명한데 예. 결국은 이거 갖다가 그 앞으로 기금을 갖다가 만약에 무슨 다시 금융 위기가 나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일단은 그때 지원해주는 지금 한 2,400억 불 정도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게 한 378억, 5억 불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종의 금고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거네요. 그럴 때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갑자기 무슨 돈 필요하면 이렇게 빌려주듯이 네네. 그것만 해도 금융시장의 안정이 굉장히 오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환보유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 규모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보험용으로 많이 될 것 같고 그와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각 국가가 자기들이 경제 운영을 잘못하고 이렇게 자꾸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저희들이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기구라고 해서 암노라고 그럽니다. 앞자를 빼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진짜 그러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잘 해서 진짜 그러니까 저기 돈을 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금융이지만 사실은 그 쌀입니다.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지역이 자연재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태국이나 뭐 이런 데는 쌀이 많이 나지만 또 뭐 그냥 흉년이 났을 때 그럴 때 갑자기 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태국에다가 사무국을 만들어 가지고 쌀 비상 비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한 78만 톤 정도 이제 버추얼리 가상으로 이제 해놓고 약속을 해놓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한 15만 톤을 이제 그 서약을 하고, 네. 그리고 중국은 30만 톤, 예. 그리고 일본은 25만 톤, 그리고 아세안은 이제 뭐 한 8만 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일단 하는 그런 그게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금융 식량안보 이외에도 사실은 교육, 보건, 뭐 그리고 문화 등 20여 개 분야에서 지금 각종 그 회의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외교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산자부, 문화, 관광, 체육부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분야에서 협력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활발한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님 참석한 분야의 아세안 플러스3 정상이 벌써 16차가 이렇게 됐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의 그 방금 말씀드린 아세안 플러스3 협력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고,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세안 플러스3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세안 플러스3 워크 플랜이라고 일종의 행동 계획이에요. 네.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 로드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해나갈 걸지 그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저희들이 그 제안한 우리 이니시티브에 대한 동아시아 비전 그룹 2 보고서 후속 조치에 대한 그런 원활한 그런 이행을 위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네. 자, 아세안 플러스 3가 우리나라에 또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 또 아세안의 이런 한중 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이 아세안 플러스 3에 참여하려는 일종의 전략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려고 하는지 방향성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하여튼 뭐 참여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물으시니까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뭐 전략도 전략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아세안 플러스 3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예. 왜 그럼 아세안 플러스 3냐? 저희들이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세안 나라라는 게 있고 한중일이라고 있는데 중국하고 일본이라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좀 있고, 그래서 네. 아세안 국가들이 아무래도 뭐 중국이나 그 일본보다는 저희들을 상당히 중견국이나 편하게 좀 여기고 네. 있고, 그래서 남들 거기에 저희들이 전략적인 그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쭉 우리 정부가 많은 이니시티브를 취해 왔는데요.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그 동아시아 비전 그룹을 99년도에 그때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실은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트랙2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금 한성규 전 장관이 중심으로 예. 이렇게 해가 2011년도에 저희들이 그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예. 그게 비전이 뭐냐면 저희들이 그 평화, 번영, 발전의 동아시아 공동체 달성이라는 비전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09년도에 정상회의에 그 보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쭉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의 모태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 보니까 이게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좀 많이 환경들이 있었고, 뭐 그래서 환경을 변화해서 또 다시 이게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제2차 동아시아 비전 그룹을 또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전 그 외교장관을 역임하셨던 그 윤영관 전 장관이 중심으로 해서 뭐 저도 심의관한테 같이 참석을 한 1년 동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아세안 플러스 캄보디아 정상회의 때 저희들이 보고서를 또 저희들이 제출을 좀 했습니다. 일종의 그 비전은 뭐냐면 동아시아 비전 그룹 원에서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그 비전은 유효하지만 역시 그 중간 단계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서 2020년까지 네.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설립을 새로운 비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한 60개 정도의 권고 사항을 저희들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동안에 그 EAVG2가 제시한 권고사항 중에서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추진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서 후속 조치를 좀 하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안을 해서 그 계획이 채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아주 착실하게 이행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미얀마에서 한 10월쯤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 저희들이 아주 좋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보고서도 만들어서 1차, 2차 이렇게 쭉 제출을 하고 또 채택도 된다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가 미치고 있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자, 이번에 동아시아 정상회의 얘기해 볼게요. EAS라고 네. 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을 쭉 나눴던 한 아세안 정상회의나 또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와 비교해 볼 때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호주, 뉴질랜드, 인도 포함된다고 하셨고 또 미국, 러시아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포함 중인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미 포함이 되어 포함되어 있는가요?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다자회의인 것 같은데 이런 국가들 간에는 과연 어떤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아세안 플러스 3는 예. 이제 1997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15, 16년 이상 됐고 예. EAS는 2005년부터 했으니까 한 8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조금 뭐 아세안 플러스 3가 예.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된다고 하면 EAS는 이제 아직 국민학생들이고 이렇게 비유하시면 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게 참여했기 때문에 예. 아주 주요한 정상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이슈로서는 크게 나눠서 연성 이슈하고 예. 경성 이슈,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네. 연성 이슈는 이번에 그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그 기후 변화, 재난 대응, 전염병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저희들이 많이 좀 논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식량 안보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저희들이 그 별도의 선언문도 채택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성 이슈 좀 딱딱한 그거는 저희들 말만 들어도 좀 딱딱한데 남중국해 문제랄까, 아. 시리아 문제, 그리고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북핵 문제, 예. 뭐 이런 것들 아주 민감한 정치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성 이슈들을 이렇게 논의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좀 첨예하는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외교 정도 측면도 있고요. 네. 사후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네. 아무래도 이런 뭐 경성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북핵 문제와는 굉장한 그렇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국 구성들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중견국 중심에서 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기여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저희들이 이제 중간자적 위치 그리고 아세안이 굉장히 우리를 편하게 여기는 예. 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 아주 선진국들 주요 강대국하고 아세안 사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략적인 그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처음에 출발은 정치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전략적 포럼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8년 동안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위 뭐 저희들이 기능협력이라고 했는데 좀 펑셔널 코퍼레이션 아까 말한 연성 이슈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흐름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병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새 지금 논의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잘 이렇게 화합을 할 수 있을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기존의 KBC하고 EAS가 이렇게 중복되지 않으면서 네.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어떤 연성과 경성 두 가지의 흐름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그러면 내년도에 그 소위 말하는 EAS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민간 포럼을 한번 서울에서 한번 개최해보자 뭐 이렇게 예.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나라에서 헷갈려고 할 때 예.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주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 비전 그룹 1, 2에서 아세안 플러스 3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듯이 EAS도 그런데 방향 제시에 저희들이 이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종의 지적 기여라고나 할까요? 뭐 그렇게 예. 되겠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예. 그런 기구들, 그런 회의들에서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1일 금요일에는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말씀하셨다시피 양자회담으로는 미국, 중국, 베트남에 의해서 네 번째로 방문한 나라가 됐는데
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아세안 국가들의 연이은 국빈 방문, 우리가 지향하는 외교와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요성을 짚어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저희 박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제 베트남 방문을 네. 하고 이제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한 달 만에 방문했는데 사실은 동남아 아세안 하면 최고의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큰 나라 리더 국가가 사실은 저기 인도네시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의 리더고 그리고 그 인구가 지금 2억 4천 명 정도 되고 예. GDP 뭐 이런 거 따지면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한 40% 정도 이렇게 네. 좀 차지하고 저희들로서는 한 아세안 관계의 일종의 대화 조정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옆에서 중간에 이제 활동을 해주는 아세안 여타 국가들하고 예.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인도네시아가 아주 자원부국이거든요. 네. 자원부국이고 예를 들면 그 열대 우림 면적은 브라질에 이어서 제2위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네.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중간자 역할도 하고 예, 있는 인도네시아. 예, 예. 참 올해 우리나라와 수교 4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관계 어떻게 쭉 발전을 해왔나요? 벌써 저희들이 올해가 이제 40주년이니까 이제 사람의 나이도 부록의 나이, 네. 40이면 부록의 나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도 아주 오래됐고 이제 뭐 숙성할 대로 한 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황금기다, 골든 피리어드다 뭐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네.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통계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예. 잘 안 와닿으니까 이게 예. 또 외교적인 또 수사가 아닌가 이러실까봐 말씀을 좀 드리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교를 주시는 거죠? 하면 저희들이 네. 수교 당시에 2억 불인 교육액이 2012년 기준으로 300억 불이 돼가지고 한 150배 늘었고요. 와. 그리고 뭐 인적교육도 한 150배 좀 늘어가지고 예. 진짜 뭐 말 그대로 황금기 아닌가. 그러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놀라운 발전을 서로 이루어 오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는 좀 어떤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저희들이 처음 출발을 할 때부터였습니다만 상생의 세일즈 외교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세일즈 외교를 하는 제도적 기반을 좀 저희들이 구축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2015년까지 지금 현재 300억 불의 교육을 한 500억 불로 좀 늘리고 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000억 불 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금년 말로 연말로 사실은 계기로 해서 한 인도네시아 포괄적 그 경제 동반자 관계를 연내 타결하기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즉 FTA를 좀 더 확대된 개념인데요. 예, 사실은 예. 이게 여러 가지로 지지분실을 하다가 이번 대통령 방문 계기로 아주 다들 양측에서 다들 이렇게 힘을 내서 네. 이렇게 연말에 타결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네. 아울러 국방 분야의 협력 같은 거 네. 그런 거 협정도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개발 특구에 대해서도 했고 우리 신정부가 추구하는 창조 산업 이런 네. 데 대해서도 양해각서를 하고 예. 또 산림 분야 뭐 이런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T50 훈련기가 저희들 최초로 16대를 그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착실하게 인도 중인데 인도네시아 하면 저희들이 방산 수출의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들을 순조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양국 정상 간에 합의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가 지금 개발 붐이 한창입니다. 그런데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지금 인도네시아 하면 17,000개 정도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자바 섬하고 저 위쪽으로 수마트라 아체가 있는 그게 이제 이게 뚝 떨어져 있는데 그거 다리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거든요. 예. 그게 순다 뭐 예를 들면 대교라고 그게 한 170억 불이나 됩니다. 뭐 그런 걸 비롯해서 네.規模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가 좀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데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아까 열대 우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2006년도, 2009년도에 이어서 MOU를 인도네시아하고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70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는 땅을 저희들이 40년 동안 임차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 70만 헥타르 하면 얼마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서울시의 한 12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의 살림.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네. 그따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중에서 합의를 했지만 47만 헥타르는 그 나무를 심어 있고 뭐 이렇게 기업들이 하는데 나머지 저희들 그 26만 헥타르는 아직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우리가 당초 합의한 대로 예. 좀 빨리빨리 좀 해달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마주 그렇게 하겠노라 뭐 이런 그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그다음에 정치 안보적으로는 저희들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서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이런 데 대한 그 지지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성과 정말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성과 중에 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라고 말씀을 아까 처음으로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한 FTA 뭐 확대판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예. 이 세파가 체결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아세안 간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9년도에 한 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는 지금 활용도가 한 50% 정도밖에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세안 국가 중에서 아주 큰 국가들, 저번에 이 베트남하고도 이제 내년도에 타결하고 있는데 베트남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별도로 별도로 지금 양자 FTA 예를 들면 이런 걸 하자 예.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우리가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전략적 주력 수출 산업, 네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FTA가 이렇게 되고 나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의미가 있고요. 상징적인 의미는 또 뭐 최초라고 또 이야기를 좀 하는데, 신정부 들어서 최초 FTA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하나의 어떤 메시지는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성형 FTA의 전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정말 2월에 신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모든 것이 또 새 정부의 역사로 기록이 그렇습니다. 돼서 예. 더더욱 신경 많이 쓰셔서 네. 추진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관계 어떻게 좀 발전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는 40년을 숙성의 기간을 가졌으니고 지금은 황금기라 부르는데요. 네. 황금기 플러스 관계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인도네시아가 이제 저희들하고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내에서는 유일하게 그 G20 회원국이고 우리가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 이런 공동 가치를 공유하는 아주 핵심 중견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경제적인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여러 분야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많겠다. 특히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유엔 총회 계기에 믹타라고 MIKTA 해가지고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네.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이렇게 5개국 외교장관 간의 중견국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종 영내의 소위 말하는 정치 안보 모든 그런 여타의 민주주의랄까 이런 문제들도 협력해 나가는 명실상부 경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네. 소위 말하는 어프로치하는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뭐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하나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인도네시아 하면 관광 산업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또 그것으로도 굉장히 친근한 나라인데 경제적으로도 또 앞으로 우리나라 밀접한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외교부 서정인 남아시아 태평양 국장님을 모시고 한 아세안 또 아세안 플러스 3 EAS 정상회의 또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까지 기나긴 일정의 배경과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복잡한 국제 정치 경제 상황 또 높아지는 우리나라 위상과 비례해서 복잡 다양해지는 우리나라 외교의 한 단면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의 과장님, 국장님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라이브 모파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 aim to usher in an era of happiness, not only for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but for people throughout the global community. Today, the world knows no boundaries between countries. Rapidly changing situations around the world are influencing every corner of the globe in real time, calling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wift and